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아들러 심리학을 좀 마무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어요? 네. 제가 새 이제 아들러 심리학을 하는 이유가 아들러 심리학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잘 배워놓으면은 지금 뭐 회사에서도 많이 기업에서도 이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관련된 것이고, 근데 저번 주에 거 다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못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걸 집어넣기가 익숙하지 않은데, 아들러 심리학, 아들러라는 사람을 조금 이제 보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들러는 굉장히 작습니다. 키가 작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프로이드만 우리가 지금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드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프로이드 제자가 융이에요. 그 융이 이제 또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잘 모르는 아들러가 세 번째로 이제 3대 심리학자 하면 세 사람을 꼽아요. 이거 정신분석학에서 꼽는 겁니다. 프로이드, 융, 아들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러는 이제 1870년도에 태어났어요. 1870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프로이드하고 같은 세대였어요. 근데 그 아들러 생애를 조금 보면은 아들러가 아버지가 의사였을 거예요, 아마. 의사였는데, 프로이드가 어렸을 때 이제 좀 엄하게 컸겠죠. 근데 사랑을 엄청 받았다 그래요. 아들러는 둘째예요, 둘째. 또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출생순위에 대한 게 좀 나오는데, 아들러는 둘째입니다. 둘째.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 어디서 영향을 받냐 하면은, 낮에 침대에서 같이 자다가 3살 땐가? 자기 형이죠? 동생인가? 형인가? 확실히 모르겠다. 죽어요. 죽는 걸 봐요. 거기서 굉장히 쇼크를 받고요. 그래서 출생순위에 대한 걸 나중에 굉장히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무슨 병을 얻냐면, 사실은 내가 키가 좀 작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미안한 게 병이에요. 그룹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병이라고 알죠? 네. 그게 그룹병이 있어가지고 키가 안 커요. 155cm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아버지도 이제 굉장히 엄하고 그러는데, 그룹병이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지탄을 받았겠죠, 옆에서. 그래가지고 학교에 갔을 때 공부를 못해요. 수학을 낙제를 받습니다. 수학을 낙제를 받고 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얘는 더 이상 공부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뭘 시키냐면 구두 수성공 같은 거를 추천합니다, 얘한테. 근데 그게 이제 이 아들러는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의사가 되고 말겠다. 의사가 되고 말겠다. 그리고 아버지 의사가 와가지고 아이를 이제 이렇게 병 고치다가 이 아이는 가망 없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걸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를 해갖고 난 저런 의사를 경멸하겠다. 왜냐면 난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난 저런 식으로 용기를 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런 걸 나중에 그러니까 이 아들러 심리학이 그런 게 베이스가 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상당히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굉장히 다르게 큰 형태입니다, 이 사람도. 그쵸? 그래서 이 아들러가 컸던 상황을 조금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왜? 자기가 극복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심리학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들러 심리학에서 이제 용기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용기란 뭐냐? 용기가 뭘까요? 하면 이제 한문으로 쓰면 용기 이렇게 쓰는데, 그릇은 아니잖아요, 용기가. 뭐예요? 용기는 여기 나와 있는데 뭔가 도전하는 이제 그 힘, 감정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러한 감정을 막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용기라는 거는 도전이라든지 두려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다. 여러분 용기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근데 아들러의 용기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들러의 용기는, 좀 다르게도 실패하는 용기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잘하는 용기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은, 거꾸로 해서 뭐예요? 실패하는 용기, 상처받는 용기, 그 다음에 뭐 미움받을 용기,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특이하게 용기를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용기는요, 감정이다. 그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데 왜 두려움이 자꾸 생길까요?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두려움이 왜 생길까?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두려움이 생겨. 내가 저번 시간에 뭐랬어요? 잘못된 이 예측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하면은 거절할 것 같아.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죠. 에이, 지레짐작한다 이런 말 있잖아. 지레짐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여러분이 지레짐작해갖고,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지 혼자서 괜히 이래가지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용기를 두 가지로 이성적 측면과 이제 감성적 측면에서 두 가지를 보자. 이성적 측면은 뭘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내가 왜 저 일에 대해서 도전하면 안 될까 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탁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성적 측면이에요. 반대로 감성적 측면은 뭐냐면요. 아, 준비 다 했다고 했는데도 탁 막상 닥치면은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 아들러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한번 하냐면요. 어렸을 때 친구들, 이제 어렸을 때 되게 조그맸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가다가 공동묘지 앞을 지나는데 쇼킹한 거야. 공동묘지 앞을 지나는데 막, 알죠? 쭈삣쭈삣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애들은 잘 지나가는 거예요. 난 왜 거기를 못 지나갈까? 계속 고민을 해, 애가. 아들러가. 그래가지고 나는 저 공동묘지를 당당하게 지나가야 되겠어 용기를 내죠. 그리고서 하는 방법이 이제 그게 이성적 방법이에요. 나는 감정적으로는 겁을 내지만 내가 이성적으로 한번 용기를 내보자 했던 건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아들러가 신기한 걸 해요. 학교 가다 가방을 공동묘지 앞쪽에 던져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러 가야 되죠. 다음날 학교 가려면 가지러 가야 되죠. 그걸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이걸 12번 만에 성공을 하고서 두려움을 없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더 웃긴 게 있어요. 나중에 커가지고 동창회 하잖아. 그래가 이 얘기가 자기 너무 쇼킹해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때는 공동묘지 앞을 난 지나가면 나 또 학교 가다 왜 공동묘지 있잖아. 거기 지나갈 땐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너희들 너무 부러웠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때 애들이 공동묘지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공동묘지가 너무 생생한데 애들은 기억을 못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진짜 없었어? 그랬더니 진짜 없대요. 그럼 난 뭘 본 거야?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선택적이라고 해요. 우리 기억이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거야. 뭐냐면 진짜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 기억에는 없는 거예요. 내 기억에 있는 거죠. 이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유아의 선택적 기억이라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같이 공유하는 친척이니까 같이 공유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한 10년 전에 걸 기억하면 다르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봤는데 기억이 달라요. 그런 건 못 느껴요? 그걸 선택적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내가 승무한테 승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거 뭐 있었나? 이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기억이 나한테는 엄청 크게 들려있어요. 그럴 거를 나중에 우리가 상처라는 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상처가 뭐예요? 나한테 생책이 난 거잖아. 근데 내가 상처를 받으면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근데 우리는 준 사람은 기억할까 못할까? 못해요. 이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전부 상처 뿌린 사람이 있다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보면 상담할 때 보면 전부 상처야. 뭐가 이래서 상처고 저래서 상처고 그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팠고 신랑한테 이럴 때 정말 이 무식한 예편내 한번 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가슴이 아파갖고 내가 지금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신랑한테 물어보죠. 왜 그런 말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다? 이게 달라요. 정말 웃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억은 좀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내가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달라요, 전부 다. 그 기억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러 심리학에서 이제 이 생활 양식, 이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죠. 라이프 스타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이제 들어오는데 생활 양식.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사냐 못 사냐?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를 전부 생활 양식에서 찾습니다. 아들러는. 그럼 여러분 생활 양식이 지금 제대로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 양식 한번 볼까요? 생활 양식은요. 이 아들러 심리학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하면은 내가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우리 성격 형성 아시죠? 성격 형성 뭐예요? 제일 처음에 구승기라고 했죠.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해볼게요. 구승기면 샤킹이라고 해요. 아기 때 무조건 빨아요. 뭐만 되면 빨죠. 그게 이제 본능이다. 그래서 요거 빠는 거를 갖다가 쾌감을 어디서 느끼죠? 처음 입술에서 느낀다고. 그 요 시기 때는 처음 입술에 느껴요. 되면 빨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때 빠는 거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나중에 역쾌감에서 계속 이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술 먹는 것도 전부 입술 쾌감이에요. 담배 피우는 거 입술 쾌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입술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전부 다 그쪽에서 충족되지 못한 거를 충족시키려 한다. 이렇게 이제 심리학적 해석한다고. 자, 구승기가 있죠? 그때 잘못하면은 빠는 걸 제대로 못하면 불신이 생겨요. 세상에 대한 불신이 생겨가지고. 기억도 못할 건데, 그죠? 그죠? 아직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두 번째 말 안 했어요.
항문기라 했잖아, 항문기. 어? 똥 싸는 거. 똥 잘 싸면 어때요? 어이구, 잘한다. 그러면 애가 뿌듯해요. 강아지도 똥 쌀 때 뭐 주냐? 애가 쫄쫄쫄아서 간식 달라 그래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똥 싸는 걸 잘해야 된다. 똥 싸는 걸 잘하면 애가 자존감이 생겨가지고, 왜? 여러분 알잖아요. 내 뱃속에서 처음 낳은 거잖아. 그거를 갖다 엄마가 두드려 패면 뭐랄까? 내 자신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쌌는데 엄마가, 우리 애는 똥도 예뻐. 막 이러면 어때요? 엄청 갑자기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똥 쌀 때마다 엄마한테 가서 자랑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나가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고. 근데 엄마가 이놈의 새끼 아이고 지지지지 하면서 막 두들펴면은 그때부터 애가 도망다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이드에서 세 번째가 뭘까요? 남금기잖아. 남금기 꽃이 만질 때 엄마가 손 이러면서 두들펴면은 애가 그냥 내 거 만지다가 놀래갖고 내 건데 내 거를 만지면 죄가 되는구나. 이걸 처음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게 나중에 자의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된다. 이게 프로이드 이론이에요. 좀 그때 뭐다. 이때 아동 초기까지 가면서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런 게 해서 아동 초기까지 가면서 성격 끝난다.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을 뭐라 그래요? 결정론. 이미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격은 다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어렸을 때 이미 형성됐어. 엄마가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서. 이게 프로이드의 결정론이고, 그렇죠? 아들러는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들러는 뭘 얘기한다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 5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그대로 3살 벌어 어디 간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버릇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냥 나가더니 애가 어디 가서 그죠? 들고 왔어. 근데 엄마가 너 이거 네 거 아닌 거 들고 오면 돼, 안 돼?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하고, 이거 어디서 도 샀어? 이거 넌 부자 되겠다. 이러니까 애가 갈 때마다 뭘 집어와. 나중에 처음에는 숟가락 집어오던 애가 나중에 금수저 집어오잖아, 그죠? 좋겠죠, 여러분? 금수저 집어온다니까 애가. 그래서 애가 나중에 은팔찌를 끼고 거길 들어가요 또 이제. 그렇게 애를 키운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4, 5살 형성된 생활 양식이 거의 안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 양식을 좀 보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생활 양식에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들러가 제시했던 건데 여러분 이제 어떤 건가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건가 나타난다고. 생활 양식은 크게 사회적 관심하고 활동 수준 2개를 얘기합니다. 자, 2개 보세요. 사회적 관심은 뭘까? 활동 수준은 대충 알겠어. 왜? 활동 수준은 여러분 지금 안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 일로 갖고 알죠? 뭐 찍어요? 엑스레이 찍고 또 찍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맨날 그 진단서 보내고 맨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발 짚고 내 거는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활동 수준이 그러니까 아파서 하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멀쩡한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있죠? 활동 수준이 낮다는 얘기는 머리에서만 생각하고 뭘 안 하려는 사람 활동 수준이에요. 2번째, 사회적 관심이 뭐냐면 몸과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정신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사회적 관심이 있는 거고, 몸이 살아있는 사람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2가지의 레벨을 가지고 사람을 나눕니다. 아들러는. 그 여러분이 어딘지 대충 보면 알아요. 자, 볼게요. 이거 한꺼번에 해놨으니까 보세요. 지배형이 있습니다. 지배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회적 관심은 떨어지고, 활동 수준은 올라가요. 정신은 조금 발달하지 않는데, 육체가 엄청 발달해갖고, 나는 안 움직이고, 누구 시키려고 그래요? 얘를 시키려고 그래요. 물 떠와! 나는 안 해. 누워서 발가락 가지고 움직이죠? 리모컨 찾아와! 이러면서 리모컨 찾아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뭐라 한다? 지배형이라 그런다. 있죠? 집에 어떤 사람 한 분씩 계시는 분도 있어요. 예.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회사 다녀보면은 기업에서도 자기는 안 하고 남 시키면서 다 지가 다 한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배형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은 높은데 사회적 관심은 낮은데 활동 수준은 높아가지고 발랄 말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나중에 되면 이 지배형이라는 게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똑같이 간다고. 애들 두들패면서 가는 거 통제하고 이런 거. 자, 2번째 기생형입니다. 기생형은 뭐예요? 기생형이 패러사이트입니다. 술 먹고 춤추는 기생 아니에요? 헷갈리지 말고 뭐예요? 알죠? 패러사이트, 기생. 붙어 사는 거예요. 붙어 사는 건데
얘는 사회적 관심은 높은데 활동 수준은 낮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의존하는 거. 캥거루형이죠. 붙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좀 기생형이 많습니다. 아휴, 사회에 나가려니까 불안해. 뭐예요? 취직도 잘 안 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엄마 아버지는 애 하나니까 조금 이따 엄마 아버지만 죽으면 저 돈 다 내 거 같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형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는데 넌 왜 일 안 해? 넌 왜 일 안 해? 그러면 우리 엄마가 부자인데 내가 꼭 일해야 되나? 뭐 조금 이따 상속세 내고도 많이 있죠. 기생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키퍼라고 얘기도 하고, 이게 많아요. 페러사이트라고 해서 이 형이 있어요. 캥거루형, 기생충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이런 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붙어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마마보이예요. 애 하나니까 그냥 오냐 오냐 하고 키우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해도 우리 전에 아시죠? 누구 하나 있었어요. 거의 40 다 됐는데도 엄마한테 붙어 살기를 마음먹고 사는 애가 있었어요. 걔 대놓고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 좀 그래,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기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키워요. 엄마 말을 잘 듣잖아요? 그걸 어떤 데 보면 갑자기 구찌백을 들고 왔는데 어떻게 넣었냐? 엄마 말 잘 들었다고 구찌백 사줬어. 엄마가 그걸 키운 거예요. 그렇게 키웠다니까? 그런 형태가 바로 기생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를 과잉보호하고 의존적 아동을 만들고 의존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회피형이에요. 얘는 두 개 다 났습니다. 관심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이런 뭐가 돼요? 은둔형 외톨이 비슷하다고. 집에서 그냥 누워갖고. 매사가 귀찮아. 이런 아이들은 처음에 어떻게 꺾었다는 얘기예요? 애를 기를 완전히 꺾어가지고 부모가 딱 종속하게 만든 애는 이게 기가 없다니까. 집에서도요, 남편도 기 완전히 꺾어놓으면 밖에 나가서 이래요. 에이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밤낮 똑같아갖고. 이러면요,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애 좀 잘하면 칭찬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니까짓 게 뭐 한다고? 이런 집 있어요. 완전히 기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시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감도 없고 직면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좋은 게 사회적 유형형이겠죠. 근데 요건 이제 아들러가 이제 분류한 겁니다. 이건 활동도 높고 관심도 높고 이게 용기예요. 부딪혀보고 관심 있는데 해보고 무슨 말 알겠어요? 요건데 이쪽으로 이제 가는 방법을 이제 아들러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하나 둘 네 개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컸어요? 얼굴 보니까 자기는 저 밑에 거 같긴 같은데 현재 나를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내가 그렇게 컸으면 지금 뭔가 돼 있을 건데 현재 수준은 이게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어느 쪽에 가긴 싫죠. 위에는 가기 싫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유아 심리 같은 경우도 이게 나와요. 아동 심리 같은 경우도 나오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크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면서 아들러 심리학하고 적용을 시켜보면은 여러분이 CEO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가족 구도하고 출생 순위, 라이프 스타일 이걸 이제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생활 방식이 어떠냐 이거죠.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들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러가 아까 몇째라고? 5남매 중에 둘째예요. 둘째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써놨냐면 자 보세요. 응? 둘째잖아요. 둘째니까 엄마가 누구 사랑했겠어요? 응? 누구 사랑했겠어요? 첫째 사랑하다가 둘째가 아들러인데 아들러가 구루병 있고 아까 병이 왔대. 얘가 구루병이다 호흡기병도 있고 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랬다니까. 의사가 왕진을 와가지고 어렸을 때 들었어요. 얘는 못 살 것 같은데요? 이랬다니까. 그래서 얘는 못 살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서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난 의사 될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렸을 때 의사 되는 꿈을 꾸는 아이들은요, 집에 분명히 병자가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의사 꿈을 안 꿔요. 의사 꿈을 꾼다는 거는요, 엄마를 갖다가 뭐 옛날에 했잖아. 왜 전기를 보면, 왕진을 와달라는데 의사가 안 와가지고 엄마 죽었다. 내가 꼭 의사가 돼갖고 이런 거 뭐 전기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누워서 이런 거야. 내가 의사가 돼갖고 나는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겠어. 난 저렇게 넌 죽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들러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들러는 어떻게 했을까? 엄마가 얘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첫째를 제껴놓고 얘한테 사랑을 다 줬어요.
그 엄마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키우고 해갖고 사랑을 독차지했었다고, 아들러가.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셋째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가 사랑을 다 뺏어가니까 아들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때 또 얘가 전기에 그러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이렇게 쓸었어요. 세자가 태자자를 뺏긴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겠다. 이렇게 썼다니까? 그러니까 지가 태자야. 우리 집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다가 갑자기 태자 자리를 뺏긴 느낌? 그게 셋째한테 사랑을 가는 거다. 그때부터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애를 썼던 게 아들러고, 그래서 의과대학을 갔어요.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못했는데, 수학을 못했는데 얘는 낙제를 받을 것이다. 선생님이 또 그랬어. 이 주변 사람들 희한하죠. 얘는 낙제를 받을 것이다. 얘는 구두 수성공이나 시켜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듣는 애가.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아들러 심리학이 사실은 이런 거죠.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아이고 난 안 되는가 봐. 이랬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그걸 듣고 전부 오기를 받은 거야. 그래 내가 그게 아들러 심리학 용기라는 거죠. 자기가 해봤다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이랬을 때, 그래 네가 그렇단 말이지. 내가 너를 넣은 것을 말겠어. 이런 용기가 있냐는 거죠. 아이고 안 돼. 그래서 저 사람도 안 된다 그러잖아. 이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저번에 얘기했던 지금 여기에서 현재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어쨌든 아들러는요. 그래서 출생 순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오늘 뭐 그 얘기 많이 알 건데, 장남은 장남 몫이 있대요. 장남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엄마, 아버지 대신이다. 맞죠? 자, 그래서 둘째가 문제예요, 둘째가. 사실 둘째 있나요? 둘째. 둘째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이 둘째가 아까 아들러라니까. 아들러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봤기 때문에 알아요. 첫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받아요. 독차지하죠. 그리고 집에 든든한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둘째가 조금 사랑받으려고 했는데 애가 뺏어가 버려, 애를. 그러니까 둘째는 엄청 애매한 캐릭터라고, 이게 캐릭터가. 그러니까 얘 둘째가 엄청 애매한 게, 나 뭐야?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애매해가지고, 뭐지? 사랑 좀 받으려고 하니까 얘가 뺏어갔어. 그래서 셋째를 미워하다 보니까, 미워하면 의도 터져요. 또 동생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형한테 달라들었다고 애매하고, 셋째한테는 또 잘못했다고 또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구박덩어리가 된다고, 둘째가. 그래서 얘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뭐냐면, 착한 아이가 되자. 그래서 둘째가 제일 착해요. 이 심리학적으로는. 둘째는 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왜? 첫째는 책임감 있고 엄마 아버지가 믿어주고, 막내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둘째는 뭐예요? 얘는 착해. 그래서 둘째들이 범죄가 제일 많아요. 왜? 억압이 되니까. 그동안 참았던 게 한 번씩 폭발하니까 둘째가 한 번씩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러 심리학이 몇 년 전까지만 통했는데, 이런 게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게 둘째가 없어요. 이제는 셋째가 나와야지 뭐 얘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하나 둘 아니면 끝이니까. 이게 심리학이 이제 요새 내가 그래서 오늘 이거 강의는 이거 뺀다고, 이거 출생순위에 대한 건 빼는데 알고는 계세요. 아들러 심리학에서 이 출생순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심리학에 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뭐냐면은, 착해야 살아남는 사람은요, 착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집니다. 엄청 착한 아이의 컴플렉스를 가지다 보니까 착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 그지? 그래서 나중에 이 컴플렉스가 폭발하면 어마무시한 일들을 발휘한다.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폭파 사건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뭐 내가 뭐 약 파는 사람 같은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연방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연방정부가 폭파됐다니까? 완전히 폭파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건 또 테러다. 이슬람교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딱 조사를 했는데, 티모시 맥베이라는 백인 남자 하나가 했던 짓이에요. 또 팠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왜? 한 명이 할 짓이 아니잖아. 그래서 파고 또 팠는데도 결국 배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얘가 뒷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사해서 집안에 찾아가서 얘가 어떤 아이였나 조사를 했더니, 동네에서 얘 별명이 뭐냐? 착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부터 구박을 받아도 참고 했는데, 참고 괜찮은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구박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아이도 착한 아이도 적당히 구박해갖고 띄워주면 괜찮은데 얘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뭐예요? 우리가 학교 가면은 왕따라고. 이 왕따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되면은 예, 묻지마 테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도 전부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 구박받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사람은 다 똑같은데 얘는 그냥 구박해도 되네 하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얘는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엄청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말하자면 뚜껑 열린다 그래서 뚜껑 열기 직전에 잘못 내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동안 99%를 엄마가 건드리는데 요 뽕뽕뽕 하는 애를 오늘 내가 그냥 한마디 했어. 넌 왜 그따구냐 했더니 얘가 나한테 그냥 칼 들고 덤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있어요. 우리가 가족 순위나 출생 순위에 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보면은 유년기 기억에 어렸을 때 기억 중에서 우리는 뭐 한다? 선택적 기억을 한다는 거죠. 선택적 기억은 뭡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올바르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그 아들러 심리학에서 어렸을 때 보면 공동묘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없다는 거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얘는 공동묘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덤 앞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를. 사실 아닌데. 나중에 이거 불교에서 유식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식학 보면은 뭐 변계 소집성이니 의탁이성이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 아니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에 놀란 사람들이요 나가다가 이 새끼줄 보고도 놀래갖고 도망가죠. 그럼 그게 이런 거예요. 자, 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 번만 얘기해 볼까? 잡으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잘 보세요. 내 얘기를 이해를 하시는가 보자 한번. 진짜로. 자, 가는데 새끼줄이 있어. 이 뱀인 줄 알고 으이씨 놀래가지고 으이씨 엄마한테 막 그래서 뱀 봤어 이랬어요. 진짜 뱀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새끼줄인데 놀랬어요. 자, 이 사람한테는 그 새끼줄이 뱀일까요? 새끼줄일까요? 그럼 진짜는 새끼줄일까요? 뱀일까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가서 확인했어. 아이씨 새끼줄이네. 이러면 새끼줄 맞죠?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그거를 새끼줄인데 뱀으로 알고 놀래갖고 죽어버렸어 내가 죽었다니까. 그럼 난 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새끼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요. 이게 철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을 했느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중요하냐. 이게 지금 생각한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것 때문에 죽었냐 이 문제가 논쟁이 돼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진짜로 믿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있는 게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사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년의 기억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이 사망한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큰 데미지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무의식의 아까 정신분석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죠. 아들러 보세요. 다시 계보를 봅시다. 프로이드, 그 다음에 융, 그 다음에 아들러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같은 계열이니까 같은 거 아니냐? 아니라고. 왜냐하면은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이드의 제자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요새 대학교 가면 공부하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둘 다. 가서 공부를 하는데 프로이드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듣는데 확실히 동의를 안 해요.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성욕설. 성욕설. 뭐 인간이 변태냐? 맨날 뭐 프로이드 선생님은 전부 다 뭐 섹스로 얘기하니까 이게 짜증나네? 이렇게 됐겠지. 아니, 난 아닌 것 같아 했는데 나중에 그 발표를 시키는데 난 아닌 것 같다 이래갖고 튀어나가고 개인 심리학을 만든다고 이 사람이. 근데 융 같은 경우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그쪽이야. 그래서 집단 무의식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도 달라요. 왜냐하면은 꿈의 분석을 할 때 프로이드는 꿈의 분석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에 있는 욕망이 나온 거다. 무의식에 있는 욕망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건 전혀 이제 그런 거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꿈에서 막 야구방망이를 들고 막 어디로 가서 막 치는 두드려 깨는 걸 막 내가 꿈을 꿨다. 프로이드는 간단해요. 섹스와 뭡니까? 공격성.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너 지금 엄청 뭔가 욕구가 분출이 안 되는구나.
몽둥이 전부 성기 같은 걸 상징한다고 하거든. 그럼 융은 뭐야? 웅이야, 융인데 이거는 뭐냐? 종의 집단적 특성이 파악된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꿈을. 그런데 아들러는 뭐냐면 아들러는 지금 사회적 관심 아까 이게 나온 거다. 그래서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다른 건데 조금 해석을 나중에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갖고 근데 애 둘이 있는데 마누라가 애를 잘 안 키워. 그래가지고 그냥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어. 아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러니까 셋째를 낳는데 셋째가 죽어버리는. 없는데 셋째가 낳았는데 죽어버리는 꿈을 꿨다고. 애 둘 키우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러면 프로이드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뭐가 될까? 자녀가 세 개인데,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건 무의식이 나온 거다. 그죠? 무의식이 나온 거다. 그러면 셋째가 있다? 셋째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애 낳기 싫어. 저 여자 꼴도 보기 싫어. 애를 잘못 키워가지고. 이제 그런 꿈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들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에서 미래지향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게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가 있는데 죽었다는 거는 셋째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고, 아내하고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애가 죽었다는 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들러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방법도 다 다르죠. 꿈을 나중에 한번 심리학에서 내가 한번 강의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는데,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도 있는데, 꿈의 해석이라는 책하고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로이드식, 세 가지로 봐야 되겠다. 프로이드식, 두 번째는 예지몽이라는 게 스님들이 가면 예지몽이 있어요. 그죠? 조상을 보면 어떻고 막 이렇게 나오죠.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혹시 뭐 아직도 꿈을 믿고 뭐 아직 로또를 사십니까? 그럼 개꿈입니까? 약간 있어요? 신기가 있으셔서 그래요. 그거는. 신기가 있어요. 꿈을 꾸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꿨죠. 근데 기분이 좋죠. 그럼 좋은 꿈이에요. 간단해요. 꿈을 꿨죠. 기분 더럽죠. 나쁜 꿈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어. 이걸 예지몽이고 이런 건 필요 없고, 꿈 꿨는데 기분 좋으면 더 꿈 꾸고 싶죠. 그럼 좋은 꿈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기분 좋고. 그런데 꿈을 꿨는데 기분이 더럽죠. 그러면 이제 이건 안 좋은 꿈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해석이 다르고 뭐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꿈에 의지 말고, 그래서 프로이드식으로 하면 어떠냐면은 아침에 꿈꾼 걸 적으란 얘기죠. 나중에 이제 꿈에 해석 보면 꿈을 아침마다 적어요. 꿈꾼 거를 쫙 적어보면 그 꿈이 잘 안 꾸어지면은 낮잠을 자면 돼요. 잠깐 깼다가 푹 잘 때는 안 꿉니다. 꿈은 깼다가 다시 잘 때 꿈, 그게 렘수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딱 하고 꿈 꾸고 싶으면 자꾸 깼다 잤다 하면 꿈 엄청 많이 꿉니다. 하루에 5개씩 막 꿉니다. 그냥 세트로. 그래가지고 인생을 몇 번 더 살고 싶으면은 꿈을 계속 꾸시면 돼요. 그래서 쫙 적어 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꼽혀 있구나. 이런 게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들러는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러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여기는 그냥 간단히 했는데, 저번에 우리 한번 그거 한 거예요. 우리 정신분석학 공부했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들러에 따르면 개인은 나누는 거를 갖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한 거를 뭐라 한다? 개인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을 안에 감정 나누고 뭐 나누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한 몸이라고 보는 게 개인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개인을 갖다 뭘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개인을 무의식, 의식, 그죠?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나눴죠. 자,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을 갖다가 초자로 나눠가지고죠. 초자로 나누고, 이드와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에 에고가 있고, 이렇게 설명했던 거 아시죠? 그렇게 했는데, 또, 나를 갖다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을 갖다가 페르조나, 이걸 말해요. 가면 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의식에는 있는 거하고 지금 보이고 싶은 모습이 다르다, 이걸 말해서 페르조나.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면에 보이는 것. 내가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은 자기 내면의 모습을 섀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 굉장히 중요한 정신분석 개념이에요. 여러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있죠? 나한테 섀도우라고. 그냥 그림자 모습. 그 다음에 남성 속에, 여러분 속에서
남성 모습이 있는 거. 그죠? 남성성이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애니무스라고, 그 다음에 여성성을 갖다가 애니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선생님들도 안에 뭐가 있다? 여성성이 있고, 이런 거를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을 아들러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봤다. 무슨 알겠죠? 그게 개인심리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플렉스를 갖다가 두 개로 나눈 거죠. 컴플렉스는 내가 잘못된 방식인데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좋은 걸로 만들어 간다. 그러면 뭐가 된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반대로 개인적 우월성을 위한 투쟁을 하면은 될 대로 되라. 로 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신경증, 지금 병이 생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갖고 뭔가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콤플렉스 있어요? 없어요? 발표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콤플렉스 다 있어요, 지금. 콤플렉스 다 있는데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이 열등감의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열등감을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냐 문제예요. 내가 가진 열등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문제예요. 아들러는 자기가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어렸을 때 아팠던 거를 난 저런 새끼하고 틀려. 난 의사 되면 진짜 잘할 거야. 의사가 됐잖아요. 의사 돼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의사가 되겠어. 이렇게 됐죠.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너 못할 거야. 구루병도 있고 하니까 못할 거야. 에이씨 될 대로 되라.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랬으면 일로 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아들러 심리학적으로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럼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잘못됐다는 거는 뭐가 여기서 이걸 잘못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열등감에 있는데 내가 공부를 못했다.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학력에 있는 콤플렉스를 어느 쪽으로 가져가요?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월성 추구를 한다면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대학원을 가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돼요? 나 박사 땄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데 어차피 난 무식하니까 어차피 사회도 쓸모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차피 초등 나왔으니까 마약이라도 해보는 게 내 꿈이야. 이러고 일로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마약 중독자 됐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는 그 열등감을 끄집어내 갖고 한번 만져보자는 거야. 덮어놓지 말고 한번 끄집어내 보자고. 이거 지금 뭐 우리가 발표할 입장은 못 돼요. 나는 열등감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서 그 열등감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그걸 나중에 자존심이라 그래요. 그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등감이 많은 거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가 건드리면은 자존심이 찢어져요. 아씨, 짜증나죠. 그러면 그때부터 나 건드리는 놈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건다고. 그러니까 그 건드리는 거를 아파하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건드려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제가 또 키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그게 육사를 시험 칠 때 165가 통과인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116, 5, 6 나왔다가 어떻게 저녁 때 되면은 막 3, 4 나오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아주 미치겠더라고. 그래갖고 하여튼, 그래도 육사를 1차를 통과를, 65인가 통과했어요, 내가. 합격했다니까, 정말. 근데 어째도 하여튼, 우리 집안에 하여튼, 큰아버지가 의용군을 끌려갖고 또 행방불명이 됐다 그래갖고 난 그런 데서 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미팅을 옛날에 여러분들은 미팅 했는 거 모르겠어요. 미팅을 했어요, 저희들. 그때 카니발이라는 게 있어갖고 학교에. 그래갖고 그때는 누굴 데리고 가야 돼. 파트너라 그래가지고. 그걸 안 데리고 가면 또 친구들한테 안 들여보내줘. 학교 입구에서 안 들여보내서 축제할 때. 그래가지고 누굴 가려고 미팅을 했는데 나 정말 이건 참 아픔인데 만나면 왜 그렇게 키 큰 여자가 나오냐. 그리고 한 5명씩 이렇게 미팅을 하면 친구들하고 미팅하면 쟤만 안 걸리면 좋겠다. 인물 안 봐요. 그리고 키를 봐요. 너무 크면 좀 부담된다. 근데 이 70짜리 갖고 걸리는데 그때는 키높이 구두도 없었어요. 요새 발명품이 아주 좋은데 깔창도 키높이가 없어서 사람 만나면 힘든데 꼭 그렇게 걸려요. 그러면 참 자존감이 이게 말하자면 내가 그게 없는 거예요. 나 키 큰 여자 좋아. 나 키 큰 여자 좋거든요, 사실은. 좋은데 부담되는 거야. 왜 그런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날 싫어할 거라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날 싫어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
나는 좋은데, 왜 싫겠어요? 67, 70 쫙 빠지면 누구나 부러워하는데, 내가? 이러면요. 쟤가 날 싫어할 것 같은 거 뻔한데, 그럼 뭐가 될까? 마음에서 내가 먼저 차버리는 거야. 이 심리학이라니까. 내가 당하면은 마음 아프니까 내가 차는 거야. 그래갖고 한 번은, 지금 누군지 이제 기억도 안 날 사람이니까 괜찮을지, 이제 일문학과 여학생인데, 너무 예쁘고 좋았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내한테 좀 부담된다. 근데 또 뭐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그때 꺼내가지고 고르는 거였는데 딱 걸렸네. 아이고. 근데 그래 차를 한 잔 마시고 뭐 그랬는데 이분이 내가 그래도 의뢰이 그러잖아요.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한번 뭐 약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라고. 근데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야. 오케이 해놨는데 저 여자는 밤새도록 고민할 거다. 난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이래 지래. 저 여자 밤새도록 저 키 작은 놈하고 계속 해야 되는 고민할 거다라는 생각을 내가 지레하고. 그래서 우리 중앙도서관 있는데 난 그날 약속했는데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옷도 대충 입고 그냥 어차피 공부한다. 오늘 나는 시험 공부한다는데 친구 보고 혹시 나왔는가 한번 거기 그 나무 밑에 한번 가봐라. 있나 봐라. 했더니 있다는 거야.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나갔으면 마누라가 바뀌었을 수 있는데 그때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네가 가서 얘기 좀 해줘라. 내가 아주 급한 일이 생겨. 우리 아버지 죽었다더니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았어요. 난 그냥 걔를 만나는 게 너무 부담돼갖고. 근데 내 지금도 기억해요. 그 여자분이 참 예쁘고 키도 크고 하셨던 분인데 그 친구 만나는 걸 위해서 2층인가 3층인가에서 내가 들여다보고 있고 얘기하고 알았다고 끄떡이고 가는 뒷모습이 내가 미친놈이지 진짜. 그 다음에는 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여자가 날 얼마나 씹을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내 스스로 다 만들어가지고 찍고 뽑고 다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중국 역사 할 때 보면 기우라는 거 아시죠? 기우라는 게. 기나라 사람이 아주 그런 걸 하거든요. 기나라 사람의 쓸데없는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생각. 부딪혀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지나고 나면은 용기 없던 게 나는 지금에 알았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성문영어라는 거 아세요? 성문 기본영어, 종합영어 이런 건데 거기에 딱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이 미인한다. 난 그 소리를 몰랐어. 이거예요. 미인을 갖다 누가 얻냐면요. 우리는 딱 맞는 사람이 아니고 찔르는 놈이 갖고 가는. 갖고 간다면 좀 죄송합니다.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또 노래 중에서 내가 그 노래를 참 감명 있게 불렀던 노래가 생일날 그 여자가 혼자서, 그죠? 그런 노래 몰라요? 노래 불러야 되나, 내가. 무슨 상상 속의 그녀인가? 풍요 속의 빈곤, 그래. 몰라요? 풍요 속의 빈곤? 지금 유튜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타로 치고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내용.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나 그 여자는 생일날 되면 막 우글우글 할 건데 가서 딱 보니까 혼자서 쓸쓸히 보내는 생일. 제가 그래요. 제가 혼자 보내요. 생일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소박하게 보내요. 그래도 보니까 연락 올 사람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런 두 가지로 나누는 가장 큰 거예요. 뭐예요? 심리적 건강과 우리가 신경증, 우리가 말하는 병에 걸리는 원인이 누가 만들었다? 콤플렉스를 어떻게 다루냐 문제라는 거예요.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냐.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패배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패배를 했다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걸 못 얻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패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난 패배자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뭘 못 얻었다면 그 뭐가 원인인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아들러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자립할 것. 두 번째가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립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또 사회적으로 조화는 뭐냐? 이 두 가지가 일단 목표라고 하면은 뭐예요? 인생의 패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라고 아들러는 제시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 첫째가 자존감이에요. 뭐라고요? 자존감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과하면 안 돼요. 너무 과하면 저걸 뭐라 해서 우월적. 너무 우월성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패배의식을 갖는다고. 자존감은 뭐냐?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이게 또 불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천상천하 유어독존의 그 얘기예요. 천상천하 유어독존은 여러분 그 화엄경에 나오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완성품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완성품이라고. 그러니까 완성품 자체로는 더 될 게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완성품이에요. 완성품끼리는요, 잘난 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면애가 아니고 완성이 덜 된 거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빵을 굽고 있는 놈하고 구운 놈하고는 비교 안 되는데 굽고 나면은 패스츄리는 맛있고 단팥빵대로 맛있고. 내 말 이해가 돼요? 네. 이 두 놈을 비교해가지고서 어느 게 잘 된 빵이야? 그럼 먹는 놈이 지 입맛 따라 다르다니까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도 다 하나하나 완결품이면은 이분을 내가 좋아하냐 다른 남자가 좋아하냐의 문제지 완결품끼리 비교해가지고 잘난 놈 못난 놈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능력이 있다는 의식을 딱 갖고 나면은 하늘과 땅 아래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나면 겁날 게 없다고.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을 이제 오래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는 제가 웰다잉 할 때도 얘기하는 게 죽음 앞에서 다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잘 살았다는 것보다 내 삶을 살면 돼요. 뭘 잘 살았냐? 돈 있고 이게 아니고 나는 떳떳하게 내가 당당히 살았다면 당당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 사회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친구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프렌드의 개념을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쓰냐면 친구다 하면은요. 친할 진짜 옛구자 계속 오래돼서 친한 사람 이걸 친구라 그러잖아. 근데 여기 프렌드라는 건 개념은요. 나이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대등한 입장에서 그럼 친구가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유교적으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RA를 되려고 한다고. 장유유서, 부부이별, 부자유친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는 유교적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지고 제일 안 좋은 게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나. 근데 미국적 서구적 사고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대충 친구죠. 대통령하고도 나하고 친구잖아요. 그 친구. 이렇게. 요새는 그 친구란 말 좀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승모 보고 내가 그 친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따져요, 이걸. 그런데 여기서 친구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면 조화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RA를 따지는 순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이 듣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사회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를 행복입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가정. 뭐요? 한번 더 가정. 그 다음 일, 교우.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보자고. 요것만 하고 좀 쉴게요. 자,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가장 가까이,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행복해야 돼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딘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면 어디가 제일 오래 머물러요? 가정. 그러면 일단은 집이 좋아야 돼요. 집이 좋아야 되는데 그럼 집이 좋다고 하우스가 좋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홈이 좋아요, 홈. 그럼 하우스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집이 좋아야 되는 게 뭐냐? 들어가면은 일단 아늑해야 되죠. 그래서 집을 갖다가 얘기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간단하게. 저녁 때 들어가고 싶냐? 이걸로 따집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얘기할게요. 나는 들어가기 싫다. 절대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사람. 난 집에 가기 싫다는 사람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집구석이 돼요, 그게. 집이 아니고. 두 가지라고. 집구석 아니면 하우스예요. 하우스의 개념이 되면은 좋은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디예요? 집이 말고 호텔로 가고 싶죠, 차라리. 그죠? 그래서 이게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의 홈이라는 개념은요, 저녁 때면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들러는 뭐냐면 결합관계를 얘기합니다. 가족은 뭐라고요? 결합입니다. 이거 중요하게. 가족은 뭐라고요? 결합이에요. 그럼 가족이 결합하고 싶지 않다. 이미 해체된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그럼 가족을 어떻게 보냐면요. 부부는 일단 이렇게 결혼하면 부부죠. 애를 하나 낳아야 가족입니다. 부부는 부부라 그래요. 남 둘이 살면 아무나 살아도 부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를 하나 낳으면 여기 가족인데 가족은 결합관계입니다. 결합관계는 뭐냐? 뭉치고 싶어야 돼요. 집에 가서 자식 있고 남편 있고 딱 셋이 다 뭉쳤을 때 행복해야 돼요. 뭉쳐서 아주 짜증나면 그 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딱 모였는데 너무 행복해. 옛날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맨날 집에서 있을 때면, 그렇게 했다가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끙끙대고 막 기다리시다가 아버지 들어오죠. 그럼 문 탁 닫고 들어오면, 나는 너하고 다 아버지가 다 들어오면 이렇게 행복하다. 마음이 놓인대. 그럼 엄마한테는 그게 이제 결합관계죠. 아버지한테는 오기 싫으니까 아버지는 그럼 가족이 제외되는 거야. 아버지는 제외시켰는데 엄마는 자꾸 끌어당기려고 아버지는 나가려고 다른 집에 가려고 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이 결합은 항상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가 가족이라니까 지금 이게 1번.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집에 있다가 아침 되면 나오고 싶어 해야 돼요. 희한하죠. 집에 계속 있고 싶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계속 나는 엑스레이 찍고 싶다. 이거 안 돼. 나오고 싶어 해야 돼요. 이 나오는 데를 갖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할 데가 없다? 그럼 불행한 거예요. 온갖 나가서 일해요. 그래서 나갈 때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가 있어야 돼요. 일. 근데 일하는 곳은요. 시간이 정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주구장창 가서 안 보내주면 이건 미치죠. 우리나라가 이 행복 수준 낮은 이유가 이게 전부 엉망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이 회사도 문제가 가서 아침 10시 와서 저녁 5시면 끝났다. 그죠? 그럼 끝나면 딱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여기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 활동, 여러분처럼 공부하러 오는 경우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회사는 어떻다고요? 규정된 시간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대가를 받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못된 케이스가 하나가 뭐냐면 가족 같은 회사예요. 이게 미치는 겁니다. 아니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족 같은 회사가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가 너무 그걸 따지다 보니까 집에 가야 되는 사람을 붙잡고 회식으로 자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결합을 집에서 해야 되는 결합을 회사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회사인 사람하고 또 아예 가버리는 경우도 생긴다고 이게. 하룻밤 지내고 막 술 먹고 집에 안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결합관계가 잘못된 거라고. 다시 보세요. 집은 결합이 돼야 되고요. 집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아침에 나와야 되고요. 나갈 때가 있어야 되고요.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일하고 딱 대가를 받으면,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 갈 때, 그 다음 끝나고서 어디 가냐. 이게 사회적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건 사회적 집단에 갈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럼 요 집단을 뭐냐면 프렌드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프렌드는 뭐냐면요. 개념이 뭐냐면 프렌드 개념은 확실히 이렇습니다. 프렌드는 10년 있다 만나도 반가울 것. 무슨 말 알겠어요? 매일 봐도 반갑고 10년 있다 봐도 반가운데 신랑이 매일 보면 싫고 10년 있다 보면 가끔 보면 반갑다. 이건 프렌드가 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 프렌드, 오케이? 이건 부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선생님이나 이런 분을 한 1년 있다가 봐. 그죠? 우리 저 또 일하러 갔다가 1년 있다 만나도 교수님 그러면 반갑잖아요. 뭐 했어요? 이러면서 반가우면은 이게 친구예요. 친구. 교우란 말이야. 근데 한 선생님이 안 보이면 내가 불안해 죽겠어. 아이고, 어디 갔어요? 좀 빨리빨리 오지. 막 너무 불안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이러면 저 사람 도망 다니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합관계가 잘 되면 행복한 거고요. 이렇다고. 근데 신랑 매일 들어와야 된다고. 만나야 되고 매일 들어오는데 저 인간 한 3일에 한 번씩만 들어오면 딱 좋겠네. 이러면 이게 이제 프렌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집단의 관계가 일과 교우, 그다음 사랑 이런 것들 이제 사랑도 나중에 엄청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일, 사랑, 교우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일이든 아니면 사랑이든 가족이에요. 가족이든 어떤 결합관계가 가더라도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뭡니까? 자유예요. 한 군데라도 예속이 돼버리면 그건 불행의 시초가 돼요. 부부관계도 예속이 되면 안 되고요. 자식한테도 예속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예속관계는 자유를 망각해버리는 관계는 그건 불행으로 간다. 그럼 행복하려면 뭐가 되냐? 이 세 가지 관계에서도 내가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이제 아들러가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사람과 있으면 참 좋은데 참 자유롭다. 내가 편안해. 이 편안함을 가져야지만 좋습니다. 신랑이 아무리 좋아도요, 신랑 올 때 되면 불안해. 그러면 이건 행복 아니에요. 돈을 싸들고도 행복 아니에요. 아유, 저 인간 오늘 돈 샤넬백에다가 그냥 5천만 원쯤 담아서 올 건데 분명히 갖고 와서 저 백으로 날 두들고 팰 건데 그럼 불안해 안 불안해?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안하다니까. 그래서 행복은요, 그 돈의 가치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올 때 내가 자유를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아무나 다 친구 아니에요. 친구 중에서 만나면은 잔소리하고 그냥 충고하고, 아이고 네 머리 꼬라지 마라, 내가 친구인데 참 이거 봐줘야 되나 말이야, 맨날 이러면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자유로워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주는데 가면은 구속하고 자유로우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의 기본은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